네, 오늘은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 서영민 기자님 모시고 좋은 얘기 저희가 한번 들어볼 거거든요. 작가님 자기소개 말씀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민입니다. KBS에서 경제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재부 통계청 이런 곳 출입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금융, 은행, 카드, 보험 뭐 이런 쪽, 한국은행 이런 쪽 출입을 해서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좀 출입 경험이 많은 편에 속하는 기자고요. 이번에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작가님 섭외를 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질문 답변보다는 작가님께서 쭉 말씀해 주실 내용을 해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 피셔 인베스트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구조적인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아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달리 말하면 리딩방 보거나 아니면 누가 집어주는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식의 펀더멘털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함으로써 좀 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본질과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저도 목표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과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저는 저희를 둘러싼 세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썼고 그 방식이 주로 경제적인 방식입니다. 주가라는 것이 개별 기업의 가치의 흐름의 시계열적인 변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변동의 바탕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경제 기자로 밥벌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 이해하게 된 것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맥락, 다양한 맥락 속에서 뉴스의 점과 점을 이어서 흐름으로 설명드렸을 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이 돈의 흐름이 아니면 경제 흐름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레이 달리오 한번 인용해 볼까요? 레이 달리오를 제 책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경제를 사이클로 이해하죠. 생산성의 향상과 빚, 부채, 신용 이것으로 인해 출렁출렁거리는 흐름 그렇게 해서 그 경제가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아주 본질적이고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경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투자자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투자자로 성공한 뒤에 여러 책을 썼지만 최근에 쓴 책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이죠. 이 책은 사실은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인데 그 책에서 스스로의 투자 성공의 비결을 하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건 본인의 능력보다도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그 흥망성쇠 사이클 중에서 미국이 가장 좋을 때 절정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본인이 그 흐름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올라타고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레이 달리오 같은 거장조차도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그 위에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부터 영국, 미국에 이르기까지 강대국의 변화상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이 강대국들을 변화하게 하였는가 다양한 지표, 뭐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과학적이고 군사적이고 교육적인 문화적인 모든 지표들을 활용해서 강대국의 흐름을 추적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레이 달리오 이 책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서 미국은 레이 달리오가 판단하기에는 쇠퇴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언제 쇠퇴하거나 아니면 패권을 내주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강대국의 흐름은 이미 절정을 지났고 과도한 부채와 과도한 정부 부채, 쌍둥이 적자 같은 이야기죠. 이 상황 속에서 쇠락해가고 있는 흐름은 명백하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뜨고 있는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을 어쩌면 대체하게 될지도 모를 거대한 생산성을 가진 미국과 꼭 닮은 나라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그 나라 중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고 해서 안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다. 라고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런 표현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국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워낙에 격화됐기 때문에 이 격화된 흐름 속에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이드 알리오 같은 사람조차.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강대국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세계 경제의 흐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솔직하고 좀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대한 인플레이션,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인플레이션이 다 끝나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끝이 정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혹은 권위주의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점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 흐름들, 경제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 주춧돌을 이루고 있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것들을 의심해 봅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겁니다. 달러의 시대가 영원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시대는 아니면 기후 변화, 인구 변화가 우리 성장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혹은 성장에 대한 집착 혹은 GDP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물론 저는 효율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경쟁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진보는 경제적인 효율의 발전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지속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경쟁도 효율의 추구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나하나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우리나라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의심해보고 미국의 시대 역시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보고 자본주의의 시대 혹은 기후와 인구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도 던져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투자와 직결돼 있지는 않을 수 있으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어떤 기업을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의 방식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부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부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려움은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많은 균열이 있고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지난 3년 전에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방됐다고 여겨지는 이 코로나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굉장한 두려움을 안겨줬습니다. 공급망의 뒤틀림 혹은 재고 조정의 어려움, 이 채찍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재고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적화된 생산과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던 세계적인 회사들이 모두 한꺼번에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경험이 이 기업들의 경영 방식을 어떻게 바꿔 나갔는가, 어떻게 해서 좀 더 안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던졌고 그 숙제에 지금 기업들은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이 회사들이 가진 두려움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동시에 지금도 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푸틴의 두려움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의 두려움이 지금의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든 숫자로만 보자면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이 다시 한번 교란이 일어났고 원자재와 에너지 공급망 모두 뒤틀리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 세계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푸틴의 두려움이 기인한 것인데 푸틴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제도를 성숙시켜 나간다면 권위주의는 한 지도자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그 지도자의 체제, 그 권위주의라는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동시에 그 독재자들의 생명도 물리적인 생존도 위협을 받게 되죠. 푸틴은 리비아 사태에서 카다피를 보고 카다피가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까요? 서방은 결코 독재자의 안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협력하려고 하던 카다피, 핵을 포기하기까지 했던 카다피인데도 국내 소유가 있으니까 바로 국내 소유를 이유로 바로 나토 차원에서 침공을 해서 카다피를 처형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 국가의 생존, 러시아라는 국가의 생존, 그리고 푸틴이라는 지도자의 생존,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충분히 두려움을 극복할 만큼 강한 나라가 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종류의 두려움이 이 전쟁을 만들었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앞에 그 두려움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은 상황이라면 미국의 두려움은 이 두려움, 그 앞의 상황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지금부터 펼쳐져 나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의 두려움의 가장 큰 부분은 중국이죠.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국가가 부상하면서 이 나라가 민주화되기는커녕 계속 권위주의적인 상태에서 미국을 넘어설 만큼의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지 않으면 자유주의 질서는 물론이고 패권 질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중국과의 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그 미중 분쟁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두려움을 하나 가지고 오자면 바이든의 두려움입니다. 바이든의 두려움이라면 정치적인, 역시 똑같은 정치적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포퓰리즘의 두려움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되자마자 미국 의사당을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점거하고 총격전을 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이든을 받아들이지 않죠. 지금도 내년에 선거하면 다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법적인 재판정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미국의 불평등이라는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화와 국제화가 미국의 파이를 키웠습니다. 미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이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미국인이 가지게 됐습니다. 파이 자체는 가장 크고 굉장히 성공적인 세계화를 이뤘는데 그 세계화의 과정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부강해진 국가가 된 이유, 제조업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제조업이 다 무너졌죠. 일부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미국은 제조업을 하지 않는 나라고 서비스업을 하는 나라고 빅테크와 금융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가 불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월스트리트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고 탐욕적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 지금 여전히 잘 살고 있고 막대한 부를 여전히 창출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생산한 부는 아주 극소수의 CEO들이나 주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부 지역에서 러스트벨트라고 이른바 표현되는 이 지역에서 일하던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지난 2, 30년 동안 세계화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통받았다. 모든 공장이 중국으로 아시아로 가는 동안에 우리는 고통받았다. 그런데 당신들은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당신들 지도자들은, 엘리트들은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안타깝지만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대학에 가세요. 공부를 하세요. 기술을 배우세요. 아니면 최저시급에라도 만족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도태되는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 우리를 탓할 일이 아니고 당신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불평등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 결과는 이 체제 자체가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이 아주 다르다고 평가를 한다면 그 다름은 바로 이 포퓰리즘 위에 서 있나 아니면 포퓰리즘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이끌어가느냐의 차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앞으로 미국을 바이든이 내년에도 재선이 되려고 한다면 이 포퓰리즘과의 대결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실 IRA와 칩스법 이건 중국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다시 제조업을 가지고 오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인프라를 깔아서 미국 제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이든은 보고 있고 그렇게 러스트벨트를 공략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이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고 바이든이 두려움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칩스나 IRA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 중부의 러스트벨트 지역은 여전히 좀 트럼프 강세 지역인데 이유는 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제조업들이 중서부로 가지 않습니다. 남부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조지아, 텍사스 이런 곳에 투자합니다. 남서부 지역.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러스트벨트는 불평등의 구조적으로 노출돼 있다. 여전히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다음 대선을 읽는 하나의
시금석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미국의 두려움을 말했는데 다른 하나의 두려움은 어떤 한 특정 집단의 두려움입니다. 연준의 두려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어떡하나 하는 연준의 두려움. 근데 왜 연준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앞으로도 금리를 상당 기간 장기간 지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물가를 잡지 못한 연준은 역사 속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볼커가 물가를 잡았다고 기억하고 폴 볼커를 기억하지만 사실은 볼커에 앞서 있었던 연준 의장 아서 번즈를 굉장히 안티 히어로라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닉슨 시절에 연준 의장으로서 물가를 잡지 못했고 물가가 조금만 내릴 것 같으면 바로 금리를 같이 내려버렸고 그리고 다시 오르면 다시 올리다가 다시 또 내리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사실은 금리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롯이 번스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월이라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 게다가 이번 인플레이션은 예상치 못하게 엄청나게 치솟았고 전쟁이라는 요소도 있었지만 그 전에 병목 현상도 공급망 병목 현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현상이었고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인플레이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떨어졌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이렇게 코어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 기간이 근래 10년, 20년 동안은 없습니다. 이 코어와 헤드라인의 분리 현상도 경제학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금리를 내렸을 때 혹시 코어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충분히 내린다는 것이 연준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연준이 가진 두려움입니다. 미국이 가진 이 세 가지 두려움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두려움을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권위주의 국가니까 독재자의 국가니까 이 국가는 두려운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나라들도 모두 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왜냐하면 독재자들 역시 인민의 지지를 중국의 경우에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권력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天安문 사태, 천안문 사태가 그런 사태였고 그때 학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인민들을 통제하는 방식을 연구하고는 있지만 공산당은 중국을 좀 더 붕황한 나라로 만들어 간다라는 확신을 인민들에게 주지 못하면 지속해서 통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해서 통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국이라는 체제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은 그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보다도 강하고 치밀할 겁니다.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도 바로 그런 노력인데 그 두려움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트럼프 시절과는 다르게 바이든 시절에 중국 공세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동맹들을 활용하고 또 최첨단 기술에서 분명한 분리막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고 중국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지에 의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경제 상태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중국이 가진 두려움이라고 불러본다면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지는 것이 확실해진다,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없다, 혹은 우리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은 타이완을 침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은 앞으로 10년이 미중 경쟁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10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 혹은 IRA와 칩스법의 발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잠잠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지금 만들면 훨씬 더 적은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텍사스 오스틴에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10조대면 지을 수 있을 팹을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한 25조 정도 들 것이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은 35조, 30조 이상이 들 수도 있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두 다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물건의 가격 상승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면 충분한 공장을 두 개 지어야 되고 한국에 지으면 가장 효율적인데 미국에도 지어야 되고 이건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의 인플레이션을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점은 제 책을 통해서 좀 더 즐겁게 또 재미있는 방식으로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우리가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하면 우리는 알파고 생각하고 이세돌 구단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로 바둑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둑을 잘 알진 못하지만 좀 살펴보니 지금 바둑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신진서 구단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가 바둑을 가장 잘 두느냐를 얘기할 때 요즘 기준이 다릅니다. 인간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바둑 두는 사람이 인공지능과 얼마나 유사한 바둑을 두는가. 인공지능 일치율이라는 걸 체크를 하는데 신진서 구단이 한 70% 정도 대략 된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신의 경지라고 해요. 인공지능을 70% 정도 닮으면 신의 경지인 겁니다. 근데 이 신진서 구단이 작년 연말에 중국의 한 구단 바둑 선수에게 집니다. 근데 당시에 중국에서 리슈안하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졌는데 중국에서 굉장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리슈안하오가 치팅을 했다라는 얘기를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바둑 선수들이 리슈안하오보다 더 잘 두는 사람들이 랭킹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슈안하오가 인공지능과 일치율이 85% 수준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너무 닮아서 이건 누군가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아서 리슈안하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이 바둑이라는 세계는 지금은 인간끼리의 대결이긴 하지만 최강자끼리의 대결은 아니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잘한다는 것은 바둑 세계에서는 그냥 뭐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우리가 많이 중계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알파고가 두는 바둑을 인간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갑자기 이상한 수를 두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지난 5천 년간 두어보지 않은 수를 알파고는 두는데 그런 수를 두면서 이세돌 구단을 압박해 가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AI 자신도 자기가 왜 그런 바둑을 두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AI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계산해 나감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가 확률을 계산한 뒤에 이것이 최적의 선입니다 하면서 제시하는 것이지 뭐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인간들은 사고하지 않으면 AI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헨리 키신저 외 세 명이 쓴 AI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보면 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AI 세계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사실 인간이 AI를 이길 수 없다, 특정 차원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AI의 선택을 거의 뭐 무작정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은 AI의 조언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선택을 하려면 AI의 선택과 나의 선택 사이에 무엇이 다르고 AI 선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걸 의심해 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제가 2부에서 한 이야기들은 다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KBS에서 기자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는데 화제가 됐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지에서 서영민 기자를 검색하시면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삼성의 기술 우위는 끝나버렸다. GOS의 본질, GOS 사태의 본질이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가 1년은 좀 넘은 기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읽어보셔도 삼성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은 물론 메모리에 있어서는 세계 압도적인 1위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메모리만 가지고 있을 때 세계에서 그렇게 아주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삼성이 평가를 많이 받을 때, 이익을 많이 낼 때, 그때는 메모리 플러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모바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애플을 뺏겼다는 평가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동창적인 세계를 만들어냈고 세계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 모바일과 메모리에서
막대한 부를 일궈낸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수준의 기업으로 컸죠. 근데 최근에 들어 그 GOS 파동을 기억하실 텐데 1년 전 GOS 파동은 사실은 게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과부하가 걸리면 핸드폰이 뜨거워지니까 터지는 게 무서워서 CPU의 성능을 일정 수준 제한한 겁니다. 사실 이건 게임 못하게 만든 제한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 파운드리 산업이 현 주소 아니면 삼성이 진정한 부가가치를 모바일에서 더 생산할 수 있는가 혹은 파운드리 산업이 삼성이 정말 TSMC에 경쟁할 만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삼성의 당시 GOS 파동은 사실은 GOS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나마 애플과 유사한 성능을 내는 애플의 CPU가 가장 괜찮은 CPU라고 했을 때 가장 유사한 성능을 내는 CPU였다면 고스가 GOS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순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는 최신 소프트웨어지만 이 칩은 최신 칩이지만 1, 2년 전의 칩과 같은 성능을 가진 칩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열이 왜 나는 것이냐? 열이 난다는 것은 한정된 전력을 사용해서 똑같은 계산을 할 때 더 많이 부하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부하가 걸린다는 뜻은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력과 성능의 측면에서 모두 경쟁사에 비해서 열등한 제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게 삼성 파운드리의 한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모바일 시장을 사실은 삼성은 처음에는 파운드리를 위한 단독 공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메모리 칩을 생산하면서 주문받을 경우에 삼성 파운드리도 했는데 모바일 시장이 크면서 삼성의 모바일 수요를 대응하는 파운드리 측면에서 굉장히 발전했고 그 전에는 애플의 칩도 생산을 해 주었는데 이 파운드리라는 것이 애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처음에는 삼성에게 맡겼지만 모바일 시장에서는 경쟁자이기도 한데 경쟁자에게 핵심 칩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던지죠. 이것이 삼성이 가지는 하나의 도전이고 다른 하나의 도전은 파운드리를 과연 고객이 요청하는 만큼, 팹리스들이 요청하는 만큼 충분히 잘 만들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 수율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TSMC가 1등이고 TSMC가 세계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파운드리 공장이라면 삼성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TSMC는 굉장히 숙련된 장기간의 기술적인 학습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팹리스들이 원하는 충분한 수율을 맞춰가면서 최첨단 공정을 잘 활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삼성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율도 떨어지고 발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삼성의 가장 큰 우군이었던 퀄컴조차도 차세대 칩을 만들 때는 TSMC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작년에 펼쳐졌던 상황입니다. 그 뒤로 삼성이 GAA 기술을 활용해서 3나노에 먼저 진입했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 큰 기업들은 아무도 3나노 공정을 삼성에게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2나노 공정, 그 이하 공정으로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도전은 기술적인 성숙도를 충분히 가져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안심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파운드리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모바일이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삼성의 가장 큰 두 가지 성장 동력이었던 것처럼 파운드리와 메모리 이렇게 두 가지로 가려고 하는 삼성의 전략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게다가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삼성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1%대, 0%대의 점유율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냐? 인도에서는 성과가 꽤 있지만 이게 최첨단 모바일 시장이 아닙니다. 중저가 시장에서 겨우겨우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들은 유럽 일부, 미국 일부, 그리고 한국에서밖에 안 팔리는 모바일 기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모바일을 대체할 또 다른 핵심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파운드리라고 지목을 했는데 파운드리가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삼성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몹시 중요하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삼성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저는
달러 기축통화 시대, 물론 지금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또한 영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인구 문제, 우리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인구 문제는 인구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사실은 어떤 한 측면에서는 우리의 발전이 성장이 이룬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수도 있고, 이 두려움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구 문제를 문제점의 측면에서만 보지만, 이 문제점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궈온 이 성장, 그리고 인간의 진보 같은 것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었더니 출산이 안 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측면을 저는 인구 측면에서도 보았고,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사실 기후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를 방치하는 것은 현재의 돈을 위해서 미래의 생존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는 현재의 경제적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의 경제적인 가치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린 투자, 다양한 종류의 투자들이, 대체 투자, 다양한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경제 현상, 그리고 우리 경제 구조의 의심을 한 번 더 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재미있는 책을 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쉴 새 없이 그냥 막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서요. 예. 네, 네, 사실 이렇게 끝까지 정말 이렇게 네,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듣고 싶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책을 또 사 보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저자님의 이제 노력도 예, 네. 빛을 발하는 거니까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서영민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도 또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꼭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